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급화학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교사 최여울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와 그리고 형식 전화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배워봤었는데 아직 개념이 많이 생소하죠.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지난 시간에 수업 후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학습 의문 기록 일지를 봤더니 아직 그 개념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많이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 중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조금 더 개념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SOCl2,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로도 그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SF6랑 SOCl2 요 두 분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확장된 옥텟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수업 후에 우리가 질의응답, 실시간 질의응답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SOCl2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내용은 어떻게 그렸었냐면 황이 중심 원소이고 그리고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염소와 단일결합, 염소와 단일결합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은 원래 원자가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그 6개 중에 4개는 공유 전자쌍에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전자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구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시면서 SOCl2가 옥텟,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개의 전자를 내 주변에 두는 것으로도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거를 이제 그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중심 원소로 두지 않는다면 구조가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황이 있고 산소가 있고 양옆으로 염소를 단일 결합으로 이어주면요. 염소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7개 있습니다. 몇 쪽 원소니까? 17쪽 원소니까 그러면 17쪽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원자가 전자가 있었고 그 중에 1개를 공유결합에 참여시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3쌍이 있습니다. 황과 산소 같은 경우에는 황, 산소 둘 다 16쪽 원소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고 공유 전자쌍이 양 팔을 벌린 채로 2쌍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모든 원자 주변에 8개의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로 그린 거죠. 즉,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황을 중심 원소로 하고 있는 구조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단순히 화학식만을 주고 구조를 그리라고 한다면 2개 혹은 뭐 그 이상의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면서 어떤 한 개의 구조를 유추하게끔 정확하게 조건을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구조를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황은 산소와 달리 왜 6개의 F와 결합하나요? 라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시 자체가 SF6였어요. 이 말은 플로린 원자 6개와 결합하고 있는 분자를 예시로 본 거죠. 산소와 달리 왜 6개의 F와 결합하나요? 라는 게 아니라 황은 산소와 달리 6개의 F와도 결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황도 산소와 똑같이 SF2, 우리가 OF2 이렇게 결합하듯이
황도 똑같은 16족 원소로서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시를 통해서 확장된 옥텟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이 예시만 든 것이지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 즉, 왜 6개와 결합하나요? 이 질문은 6개의 F까지도 결합할 수 있다. 가능성이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17족 원소들은 확장된 옥텟 구조를 만들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마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확장된 옥텟 구조를 설명했었죠. 2주기와 3주기의 15족, 16족 원소를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17족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2주기냐 혹은 3주기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장된 옥텟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플로린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브로민이 있고 아이오딘. 우리가 대표적으로 17족 원소로 꼽는 4개의 원소인데요. 자, 플로린은 당연히 확장된 옥텟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왜죠? 왜냐면 얘는 2주기 원소예요. 자, 2주기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s오비탈과 p오비탈 3개입니다. 즉 s오비탈 1개, p오비탈 3개, 4개의 총 오비탈 개수가 있는데 이 4개의 각각 전자쌍을 하나씩 즉 전자 2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총 8개의 전자 배치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즉 2주기에서는요 더 이상 확장할 오비탈이 없다는 말인 거죠. 즉 Cl부터 염소부터 3주기 이상 되는 원소들은요 당연히 확장된 구조가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왜 가능했죠? 네, 3주기 이상 되는 애들은요 D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전자를 조금 더 D오비탈까지 확장해서 전자쌍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 구조, 내 주변에 8개의 전자 이상으로도 결합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그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염소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 7개의 전자가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죠. 자, 이거는 조금 뭐랄까? 전자쌍 간의 반발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원자 주변에 7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14개의 전자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분자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존재하는 구조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염소를 이용해서 몇 개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아있고 또 몇 개는 공유 전자쌍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구조는 당연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시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볼 테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원자가 확장된 옥텟을 가질 때 D오비탈을 몇 개까지 활용 가능한가요? 라고 했죠. 우리가 확장하지 않을 때는요. 사실 오비탈을 뭘 사용하고 있냐면 s오비탈 1개 그리고 p오비탈 3개를 이용합니다. 자, s오비탈 1개, p오비탈 3개 그래서 총 4개의 오비탈에 전자를 2개씩 그래서 8개를 만들어 놓는 건데 내가 뭔가 옥텟을 확장해야 하는 구조, 확장해야 하는 분자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D오비탈을 한 개씩 가져올 수 있죠. D오비탈이 총 5개까지 있는데 그 5개를 다 가져오는 예시는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일반적이냐면요. D오비탈 1개. 1개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1개. 혹은
s 오비탈, p 오비탈 3개, d 오비탈에 2개까지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오비탈들이 어떤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 이것 말고도 조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을 배우다 보면 sp3, d3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d 오비탈 2개까지만 더 추가해서 확장시키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부분전화와 산화수 그리고 형식전화, 뭔가 3개가 동시에 전자의 이동 혹은 전자의 쏠림,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뭐 화학 반응을 통해서도 예시를 들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분자만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는 H2O,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전화, 산화수, 형식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산소가 중심 원소고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이 6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 몇 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2개만 참여한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을 참여하고 있는 애들은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그러면 수소, 수소 이렇게.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분전화를 얘기하라. 첫 번째, 부분전화를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부분전화는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누가 더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이걸 판단하고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쪽을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띈다. 혹은 내가 더 약하게 끌어당겨서 오히려 다른 원자 쪽으로 전자를 보내버리고 있는, 내가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서 전자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 그 원자를 부분적으로 양전화라고 표시하죠. 지금 이 경우에는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강하죠?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큰가요? 네,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산소는요, 플루오린을 제1인자라고 쳤을 때 바로 그 다음 2인자죠. 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그러면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화. 우리가 보통 델타 이렇게 표시를 써줘요. 델타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수소 쪽에서는 내가 전자랑 멀어지고 있어요.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산소 쪽에 오히려 전자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쪽에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띈다. 당연히 부분적으로 양전화, 얘도. 물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 분자들을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풍선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그 전자의 분포를 우리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 몸을 딱 찍으면 열이 많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되게 시원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자의 분포를 그렇게 한 분자에다가 적외선 카메라 갖다 대듯이 나타내는 그림도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산소 쪽이 두둥실 이렇게, 그리고 수소 쪽이 이런 식으로 요거 많이 봤죠? 제가 보통 미키마우스 거꾸로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산소 쪽이고 여기가 수소 쪽이에요. 그러면 얘를 적외선 카메라 갖다 대듯이 전자의 분포를 봤다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화,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쪽이 요쪽이 푸른색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요런 식으로. 이런 것들, 즉 전자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느냐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부분전화예요. 자, 그런데 산화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이렇게 전기음성도 때문에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을 건데요. 물론 두 원자의 종류가 다를 때의 얘기겠죠. 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을 때 그것을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냐면 하나의 원자에서 그 다른 원자로 전자가 아예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자가 몇 개 변했니? 라고 세주는 것이 산화수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공전열상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강하다고 했죠? 네, 산소가 더 강하다고 했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이 공유결합은 누구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고 가정한다? 네, 산소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고 가정한다. 즉, 얘네들을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여기도 이동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가정하니까 사실 수소 쪽에 있었던 이 전자도 내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 입장에서 산소는 몇 개의 전자를 새롭게 얻게 되었나요? 2개의 전자를 새롭게 얻게 되었죠. 즉, 얘의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한다. 수소 입장에서 볼게요. 수소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었어요. 근데 그 1개가 완전히 산소 쪽으로 이동해버렸다라고 나는 가정할 거기 때문에 수소는 그 1개 있는 전자가 없어져 버렸죠. 전자가 없어졌어요.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산화수의 합,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합은 총 0. 그 0은 이 H2O라고 하는 이 분자가 띄고 있는 전하와 동일해야 한다. 0. 중성 분자니까요. 이게 산화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롭게 배웠던 형식전화.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올바르게 그린 루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식전화는 뭐였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원자과 전자 수와 지금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였어. 자, 뭐냐면 내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였다. 근데 결합을 하고 나서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왜? 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줘요, 얘는. 산화수 입장에서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그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더 강한 아이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라면 형식전화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2개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6개, 지금도 6개. 형식전화 얼마? 0. 변화가 없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하나, 하나, 각각 하나씩인데 결합을 하고 나서도 난 여전히 1개씩. 변화가 없네요. 형식전화 0, 얘도 0. 자, 똑같은 분자인데 산화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형식전화로 봤을 때는요. 세 원자 모두 000이네요.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이동했느냐, 공평하게 나눠 갔느냐로 봤을 때 전자수의 변화를 보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배위공유결합처럼 형식전화도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형식전화는 결합의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전화는 단순히 숫자예요. 지금 나의 상태와 원래 나의 상태를 비교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위공유결합을 하든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하나씩 하나씩 와서 하는 공유결합을 하든 그 결합을 한 뒤에 루이스 구조식을 올바르게 그린 후 우리가 세야 하는 그 전자의 개수 변화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루이스 구조 그리면서 설명을 할 때요. 이렇게 그리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냥 쉽게 여기서 여기한테 전자를 줬다고 생각해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찾는 과정을 아직 익숙치 않을 때 너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릴 것이고 그러면 맞게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건데 형식 전화가 곧 전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루이스 구조를 올바르게 찾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단계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암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식 전화는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 그냥 결합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개수의 변화, 전자 개수의 변화를 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플로린화 황의 다양한 구조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SF6만 배우고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자, 플로린화 황은요. 플로린과 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화합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SF6라고 하는 거는 플로린이 6개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6플로린화 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잘 부르지 않으니까요. 물론 시험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겠죠. 자, 플로린과 황이 서로 결합해 있는, 즉 황이 중심 원소인 화합물의 구조를 다양하게 살펴보자면 아까도 우리가 질의응답한 내용 중에 있었지만 SF2 당연히 가능하죠. SF4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S, 플로린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할 수 있죠. 근데 황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야죠. 원자과 전자 원래 6개였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되겠네요. 또 SF6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중성으로 만들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이온이 된다. 전자를 한 개 얻거나 한 개 잃거나 이런 이온들까지도 포함하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SF, 3로 한번 해볼까요? 3? 어떤 게 있을까? 황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러면 플로린 하나, 둘, 3개 결합했어. 근데 이 홀로 있는 전자가 약간 애매해. 그럼 이 홀로 있는 전자, 보통 얘들아 홀수계의 전자를 놔둔 채로 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바로 얘기할 건데 이 홀수계의 전자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반응성이 큰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한 쌍을 더 들여와서 비공유 전자쌍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다 가능하다 이거야. 당연히 SF5도 한번 볼까요? S 1, 2, 3, 4, 5, 6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5개 결합하고 나면 이 한 개 전자가 남아버리네. 얘도 홀수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더 들어올 수도 있네요. 하나 더 들어와.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으로 한 쌍이 남아있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형식 전화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형식 전화든 전기 음승도든 어떤 분자 내에서 원자 간의 전자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은요. 어떠한 화학 반응 내에서도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 그런 반응 메커니즘들 사이에서도 전자의 흐름을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식전화를 왜 배워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분자만을 놔두고서 형식전화를 따지는 건 굉장히 기본 수준이고요. 이것들을 응용하게 되면 어떤 화학 반응식 내에서 전자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들고자 하는 어떤 화합물이나 뭐 혹은 뭐 의약품이나 혹은 어떤 뭐 신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전자 이동을 유추해서 뭔가 반응에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형식전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